한국을 살린 부자들. 한국을 살린 부자들. 재산을 사회에 내놓은 기부부자. 나눔을 실천한 조선의 부자 임상옥. 조선시대 상인. 임상옥은 아버지가 재산을 날려서 의주인 상인 집에 얹혀 살았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틈에서 임상옥은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 임상옥은 중국의 인삼을 파는 권리를 독점했어. 모든 인삼 장사꾼은 인삼을 팔 때 임상옥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야. 인삼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명약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단다. 어느 날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갔는데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중국 상인들이 인삼값이 내리려고 속임수를 쓴 거였지. 인삼을 헐값에 사려고 서로 짰구나. 임상옥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인삼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어. 깜짝 놀란 중국 상인들은 불을 끄더니 달라는 대로 인삼값을 주었지. 모두 태워버려라. 임상옥은 뛰어난 장사 능력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욕심내지 않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 길을 내거나 곡식을 나누어 주고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게 했지. 임상옥은 벼슬자리도 마다하고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 천명의 목숨을 살리다. 김만덕. 조선시대 상인. 김만덕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기생으로 살았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하지만 김만덕은 신분을 회복하고 혼자 객주를 열었어. 제주도의 물건과 육지의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했지. 김만덕은 객주로 많은 돈을 벌었어. 육지까지 소문이 자자했어.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제주도에 큰 태풍이 불이 닥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 김만덕은 자신의 돈으로 육지에서 쌀을 사왔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은 거야. 김만덕이 나누어 준 쌀 덕분에 무려 1000명이 살 수 있었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벼슬을 내리기도 했지. 김만덕은 조선시대에 보기 드물게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고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였단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이화혜영은 조선시대의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후손이야. 정승이 10명이나 나온 이름난 집안이었지. 유혜영은 6 형제 중에 넷째로 노부에게도 존댓말을 했고 노비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유혜영은 형제들과 중국으로 건너갔어. 전 재산을 팔아 중국의 독립운동가를 키우는 학교를 세웠지. 이회영과 형제들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내고 독립운동을 돕는 일을 했어. 이회영은 늙은 나이에도 일본군을 처단하려다가 체포되었어. 심한 고문을 받고 결국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다섯째였던 이시영은 광복이 되고 초대 부도택령이 되었는데 6 형제 중에 5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었어. 이회영 집안의 재산은 조선시대 3대 부자가 손꼽힐 정도였어. 그들은 부자가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었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 기업가 유일환, 일제강점기 사업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유일환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갔어. 유일환은 미국 무관학교에 들어가 지휘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였지. 유일환은 미국에서 철도회사, 전기회사 등 취직해 경험을 쌓았어. 이를 배운 뒤에는 회사를 세우고 큰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유한양액이라는 회사를 세웠어. 유한양액은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로 위생용품과 염료를 수입했어.
우리나라 특산품인 화문석과 도자기 등을 수출하기도 했는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한 거야. 유일하는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 게다가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물려주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지. 유일한의 마지막 말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말이었어.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진 나라 사랑 부자. 민족을 깨운 두 개의 폭탄 나석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나석주는 어릴 적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크고 의협심이 강했어. 청년이 되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독립운동에 나섰어. 주로 친일파를 없애거나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 일을 했지. 나석주는 변장술이 뛰어나서 번번이 일본 경찰들이를 따돌렸어. 일본 경찰 10,000명이 뒤쫓아왔지만 나석주를 잡지 못했대. 중국으로 건너간 나석주는 군사훈련을 받고 중대한 임무를 받았어. 나석주는 일본이 세운 은행과 토지회사를 폭파하는 일을 맡았어. 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재산과 땅을 빼앗았거든. 안타깝게도 두 곳에 던진 폭탄은 모두 터지지 않았어. 나석주는 마지막까지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임무를 다했어. 일본 경찰이 붙잡히기 직전 나석주는 권총에 자신에게 겨누었어. 모두 일어나라.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석주는 죽음도 겁내지 않았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총을 겨누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안중근. 안중근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의협심이 강한 아이였어.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에 빼앗기자 안중근은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을 벌였어. 의병부대를 이끌며 일본군을 무찔렀지. 하지만 안중근은 사로잡힌 일본군 포로로 모두 놓아주었어. 일제의 부하가 아니라 앞잡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안중근은 만주에 있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지. 안중근은 권총을 숨기고 하얼빈 역으로 가서 기회를 엿보았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 내리자 총을 쏘고는 만세를 외쳤지. 안중근은 곧바로 붙잡혀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대한독립 소리를 들으며 천국에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은 의연한 모습을 일본인에게도 감동을 주었단다.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지다. 이봉창. 일본 강점기 독립운동가.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다. 이봉창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 그래도 자신도 나라를 되찾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했지. 이봉창은 일본으로 가서 6년 동안 일본인으로 살았어. 그런 다음 중국으로 가서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살았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야. 김구와 함께 이봉창은 일본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일본 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질 생각이었지. 이봉창은 준비한 수류탄을 왕이 탄 마차에 힘껏 던졌어. 하지만 수류탄이 빗나가면서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 분하다. 이봉창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사형당하고 말았지. 이봉창의 의거는 일본인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했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소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난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될 테야. 이화 학당에 입학해서 선식 교육을 받은 유관순은 다짐했어. 유관순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버지 덕분이야. 유관순의 아버지는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을 벌인 훌륭한 분이었거든.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어. 선생님은 말렸지만 유관순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어. 만세 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은 강제로 학교 문을 닫게 했어.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와 만세 운동을 계속했지. 앞장서서 독립 만세를 외치던 유관순은 일본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갇혔어. 내가 만세 운동의 주동자요. 대한 독립 만세. 18살의 소녀는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소리치고 만세를 외쳤어. 유관순은 심한 고문을 받아 몸이 퉁퉁 부었지만 굽히지 않았어.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난 유관순은 만세 운동의 꽃이 되었지. 조국의 목숨을 바친 애국 청년 윤봉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윤봉길은 19살에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어. 학교를 열어서 글을 가르치고 농촌이 바뀌어야 한다는 책도 썼지. 하지만 농촌이 달라져도 나라를 빼앗긴 상황은 변함이 없었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윤봉길은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의 지도자 김구를 만났어.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라고 말했지. 그때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인의 축하 행사가 열린다는 기사를 보았어. 일본군 사령관들이 많이 참석하는 절호에 기여했지. 윤봉길은 물통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준비했어. 행사장으로 떠나기 전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김구에게 건넸어. 제 새 시계와 바꾸시지요. 1시간 후면 저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윤봉길이 단상에로 던진 폭탄이 터지면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어. 중국의 100만 대군도 이루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혼자 해낸 거야. 슬픔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상상력 부자. 조국 독립을 노래한 민족 시인 한용운. 일제강점기 시인. 한용운은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무척 가난하게 자랐어. 14살에 결혼을 했지만 가정에는 통 관심이 없었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면서 한용운은 절을 떠돌았어. 그리고 백담사에 가서 승려가 되어 만해라는 법호를 받았지. 한용운은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어. 3.1운동 때는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독립을 선언하는데 이 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 한영호는 독립운동을 벌이며 글쓰기도 멈추지 않았어. 불교 잡지 유심을 만들고 시집 님의 침묵을 펴냈어. 아,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은 조선의 독립, 부처님, 연인 등을 여러 의미로 담고 있어. 이 시는 일제에 맞서 대표적인 저항시로 손꼽혀. 한영우는 신무장에서 지내면서 검소하게 생활했어. 그러다 일제가 주는 식량을 거부하고 66살에 세상을 떠났어. 한국 영화의 선구자 나윤규, 일제강점기 영화감독. 나윤규는 한국 최고의 영화사인 조선 키네마에 들어가 배우가 되었어. 가마꾼이나 신봉사 역할을 잘 해내서 연기를 인정받았지. 그런데 그때 영화는 대부분 외국 영화였어.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나은규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어. 나은규는 직접 글을 썼고 감독과 배우 역할까지 했어. 처음 만드는 아리랑은 변사의 해설하는 영화였어. 만세운동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전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 나은규는 벙어리 삼룡, 사랑을 찾아서 등 많은 영화를 만들었어.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극장이 무너진 적도 있었대. 임자 없는 나룻배에서는 백사공 역을 맡아 멋진 열연을 펼쳤어. 나은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울고 웃게 만든 배우이자 감독이야. 독립을 간절히 바란 시인 이육사,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는 민족의 큰 스승이라고 불리는 태계 이항의 후손이야. 어릴 때 한약을 공부해서 일본에 건너가 새로운 학문을 배웠지.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쟁에 나섰다가 여러 번 체포되었어. 원래 이름은 이원록인데
감옥에서 죄수번호가 264였어.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도록 호를 육사로 하자. 그때부터 264라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지. 이육사는 글솜씨가 뛰어나서 훌륭한 저항시를 많이 남겼어. 시를 쓰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 그중 조국의 광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청포도라는 시가 유명해.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육사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1년 앞두고 중국 베이징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하지만 이육사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하다. 윤동주, 시인, 일제강점기. 윤동주는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지. 감수성이 풍부한 윤동주는 시를 쓰고 잡지를 발표하기도 했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정지용이었지. 윤동주는 연희 전문학교 때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가슴 깊이 느꼈어. 그래서 민족의 슬픔과 현실을 시로 써 내려갔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윤동주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어. 그러다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일본 경찰에 붙잡혔어. 윤동주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야. 가장 친한 친구 송문규는 윤동주가 감옥에서 주사를 맞았다고 했어. 윤동주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 윤동주가 죽은 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었지.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긴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야. 근대 미술의 천재화가 이중섭. 이중섭은 오산학교에서 한 미술 선생님을 만났어.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한 선생님은 이중섭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지. 많이 그려봐야 한단다. 그리고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야 해. 이중섭은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 풀을 뜯는 소를 그렸어.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 크레파스,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했지. 이중섭은 일본으로 건너가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일본에서 만난 마사코와 결혼을 했어. 6.25 전쟁이 나자 제주도로 갔던 이중섭은 다시 부산으로 옮겼어. 이중섭과 가족은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어. 결국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홀로 지냈어. 이중섭은 종이 살 돈이 없어 담배 포장지나 합판, 책에 그림을 그렸어. 그러다가 병이 점점 심해져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지. 이중섭의 그림 중에는 가장 유명한 그림은 소를 그린 그림이야.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를 소로 표현한 작품이지.